국민의당이 첫째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이주를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면 유승민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뜨거운 구애전을 펼치고 있어서 정계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바른정당 통합파와 한국당 간 통합 논의에 있어서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또 나오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적어 주셨는데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한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119요? 꼭 잡아야 됩니까? 아니 뭐 저기 좀 급하시잖아요 사정들이. 그러니까 어느 야당 전체가 자유한국당도 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의했다고 좀 전에 리포트 나왔지만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의석수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내분도 심하고 전체 지지도 많이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 대선 출마했을 때만큼도 얻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은 더 급하죠.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사실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국민의당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꼴등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세를 불려야 되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거기서 좋게 말해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바람에 바른정당은 찢어질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승민 의원이나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냥 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꽤 해야 바른정당이 취해왔던 정책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9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소국장께서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생존 모색, 판 바꾸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본 맥락은 양 변호사 이야기한 부분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뭔가 어떤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노선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는 단순히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부가 합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합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니까 낡은 보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장기적인 구상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지금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 바꾸기, 구도의 변화. 이것이 또 지방선거에서도 어차피 선거의 기본은 뭐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4자 구도를 3자 구도로 바꾸고 3자 구도 안에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힘을 갖는 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불가피하다. 야권의 이니셔티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 두 당의 통합당이 가져갈 것이다. 두 사람의 노림수는 지금 그걸 노리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본부장님은 양극단 배제, 실용 중도 욕구 충족이라고. 그러니까 정계 개편 움직임이 최근 대체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른정당의 통합파,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치고 그 역작용으로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그랬었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도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게 되면은 이 중도 세력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호남이 위주고 바른정당은 영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이 또 그 통합을 하는 이런 그 상당한 그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극단해서 그러니까 보수, 극보수, 극진보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또 이쪽에는 친박, 이쪽에는 친문 뭐 이렇게 그 양극단에 대한 또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작년에 총선 때 좀 그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서 그 국민들의 욕구가 있었죠. 중도당이 있었던 욕구. 그러니까는 지금 정계 개편이 일어난 거 그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중도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두 당의 통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이 움직임은 결국 보수 중도 진보의 3당 체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념에 따라 3당 체제로 재편되는데 바로 이게 두 변수예요. 바로 이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바로 이게 경제도 보수고 안보도 보수가 바로 이게 보수예요. 이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우리 바른당에서 통합파 있잖아요. 예. 김무성 의원계. 예. 이분들이 모여서 정통 보수가 되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유승민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안보는 보수예요. 예. 근데 경제는 진보거든요. 아하. 바로 이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도로서 두 당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진보는 경제도 진보, 그다음에 안보도 진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민주당하고 중요한 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계 호남. 예. 이분들에게 안보도 진보예요. 아, 햇빛 예. 정책. 그래서 이분들은 유승민, 안철수를 같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는 탈당을 해서 바로 이게 민주당으로 가든지, 예. 이게 그냥 미니 호남당을 하나 만들든지, 예. 뭔가 이게 안보 쪽에서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이념에 따라서 두 가지 변수에 따라 3당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런데 중도 세력 또 영원함 통합 이 세력이 참 그 명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명분상으로는 좋습니다. 영원한 통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은 영남에서 호남에서 다 배척당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네. 양쪽에서 다 배척을 당하고 또 보수 진영, 그 진보 진영에서 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잘만 하면은 양쪽의 보수 진보 진영에서 일부분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예. 영원하면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 보수 그러니까 중도 정당이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실험이 될 거예요. 아하. 자, 여기서 지금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란 이름이 지금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또 핵심에 박지원 의원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유승민 의원은 거듭 부인했습니다만은 일부 보도에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을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OX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의원과 결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결별한다, 아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결별한다, 아니다. OX로 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심경을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OX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모두 다 결별할 것이다라고 오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요. 조금 전에 이게 말했잖아요. 바로 이게 안보 문제, 햇볕 정책. 네.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DJ의 대북 정책의 개성자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 이게 햇볕 정책인데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에게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거든요. 그게 이념적으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게 지역적으로도 약간 이게 호남 있기 때문에 저는 결별할 걸로 예상하는데, 다만 이게 박지원 의원이 탈당해서 다시 민주당 갈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꼬마 민주당으로 호남당을 하나 더 만들지, 그런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 전체 국회의원은 40명이죠. 예. 이 중에서 호남이 23명입니다. 호남이 23명인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앞날을 보면은 탈호남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 박스권에 너무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과 결별한다는 것은 결국 탈호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고, 그 대신 박지원 전 대표 세력의 부족한 부분을 유승민 의원에게 찾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양쪽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양쪽 다 취할 수는 없고, 특히 박지원 전 대표와 같이 가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실험의 실패, 대선에서나 어떤 호남에 갇혀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 다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와는 결별을 하고 유승민 의원과는 결합을 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송 본부장께서는 그러니까는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대표에게 부족한 부분을 유승민 대표에게서 전 대표에게서 찾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저도 이제 비판을 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내세웠던 게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내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극중주의 맞아요. 예, 저는 그때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일부 정치인도, 호남 일부 세력과의 결별까지도 각오하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한 거구나. 그때부터요? 예,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다면은 이제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초재선 의원과 좀 중진 의원들과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호남 정치 세력의 국민의당 내에서 봤을 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본다면 박지원 의원의 말과 안철수 대표의 이 말은 상당히
같이 가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노선에서 연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이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유승민 체제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될 텐데 그럴 때 호남의 일부 의원, 국민의당의 호남 일부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는 이미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이 국민의당 자체의 노선을 이 탈호남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건 범위를 좀 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더 정당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지난 대선 때 그 조직력의 열세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박지원 의원과의 결별도 각오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 박지원 대표가 결별하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드렸을 때 한 분쯤은 분명 반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 다 놀라워요, 양 변호사님.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되기 전에 국민의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었었죠. 사실상. 그리고 정말로 과정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분을 우리가 모셔왔었다라는 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안철수 대표는 내가 주인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이미 예정된 얘기였다라고 보이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길을 주장을 하는데 새로운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어떤 옛 잔재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잔재라도 잔재라고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과는 같이 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태까지는 근데 두 분이 정말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잘 봉합을 해 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제일 관심은 바른정당이 그럼 진짜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까?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갈까? 아니면 자생할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패널께서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과연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우선 송 국장께서는 각자 제 길로 각자 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각자요? 네, 각자 도생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당이 보면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다기보다는 한 세 갈래 정도로. 하나는 제일 처음에 추진을 했던 한국당과 통합을 하자는, 재통합을 하자는 그 세력이 있죠. 통합파. 통합파. 김무성 의원 등. 그렇죠. 그 통추위. 그러니까 보수우파 통추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정당과 삼선 의원들이 그 통추위를 구성을 했고, 김용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새로 나타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자. 그 제3 세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세력이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자강파해서 혼자 또 독자적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죠. 그 전제 조건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을 내세웠습니다. 그 햇볕 정책 포기하라. 호남 지역주의 포기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 지금 세 갈래 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또 바른정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비례대표가 없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전부 지역구죠, 바른정당.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13명이 있는데 비례대표가 만약에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지만은 흩어지면은 당이 없어져 버리면은 국회의원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부담이 되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마 그 가장 소속 의원들 20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칠 것은 본인 앞으로 지역구에서 어느 당과 합치는 것이, 어느 세력과 합치는 것이 내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바른정당이 지역구가 수도권, 영남 그렇게 다양하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또는 어떤 중진 의원 같으면 정치적 꿈에 따라서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권은 포기했습니다. 대권 불출마 선언에 포기를 했죠.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 다시 통합을 해서 거기서 어떤 큰 마크 자장 역할을 하고 싶을 것이고 개헌의회 총리라든가 시설총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싶고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권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그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본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각자 도전을 할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가 각각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쪽에 저는 분열은 필수고요. 다음에 이게 그 시기만 선택이다. 예를 들어 이게 시기가 이제 보수 대통합, 예를 들어 이게 탈당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먼저 통합될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당하고 중도 통합이 먼저 될지, 이게 시기는 선후 관계는 봐야 되지만 둘 다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분명히 될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정당사를 보면 항상 이게 일시적으로는 3당 체제가 됐더라도 곧 이게 양당 체제로 다 돌아갔거든요. 국민들의 이념을 조사해 보면 중도가 많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게 보수와 진보로 양극단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로운 제3당 체제 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결국에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력 앞으로 행보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는 해체한다. 아니, 아니 어차피 저기 송권 의원이 각자 제갈길이라고 하셨는데 해체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20명 의원에서 세 갈래로 가눠주면 개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누가 촉발시키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 어느 한쪽이 먼저 시작을 하건 간에 한쪽이 시작되는 순간 나머지 분들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당장 그 원내에서 원내대표도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을 못하는 20명도 안 되게 돼버리면 그 당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뚜렷한 정의당처럼 정확하게 우리만의 색깔 이런 걸 사실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딘가 그냥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소국장님께서는 또 보니까 지금의 흐름이 계속 그냥 연결이 될 결국 것이다. 국민의당과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이 바른정당의 선택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른정당. 예,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파가 바른정당을 나오겠죠. 바른정당은 그대로 있고 바른정당을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는 겁니다. 재입당. 바른정당은 일부 탈당하는 이후에 그렇죠. 11월 13일 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이미 결의가 돼서 그 흐름으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거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 체제가 이제 탄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유승민 대표 체제가 이제 국민의당 쪽과 어떤 기본적인 정책연대, 선거연대로 이제 먼저 가면서 지방선거 전에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건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박지원 의원의 경우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마땅히 지금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그냥 국민의당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당과 이 유승민 대표 체제가 중심이 된 바른정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바꾸기라는 것은 이른바 보수의 세대교체론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를 그렇게 표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보수의 세대교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자유한국당은 낡은 보수다. 이건 이제 이미 그 보수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보수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 첫째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이주를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면 유승민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뜨거운 구회전을 펼치고 있어서 정계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바른정당 통합파와 한국당 간 통합 논의에 있어서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또 나오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적어 주셨는데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한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119요? 꼭 나와야 됩니까? 아니 뭐 저기 좀 급하시잖아요 사정들이. 그러니까 어느 야당 전체가 자유한국당도 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의했다고 좀 전에 리포트 나왔지만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의석수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내분도 심하고 전체 지지도 많이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 대선 출마했을 때만큼도 얻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은 더 급하죠.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사실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국민의당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꼴등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세를 불려야 되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거기서 좋게 말해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바람에 바른정당은 찢어질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승민 의원이나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냥 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꽤 해야 바른정당이 취해왔던 정책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9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소 국장께서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생존 모색, 판 바꾸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본 맥락은 양 변호사 이야기한 부분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 논란이 촉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감된 구치소 독거실 면적 얘기까지 국감에서 나오는데, 자,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가 또 등장합니다. 나도 인권 침해 당하고 있거든. 미국 사망한 원비어 같은 일을 당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이 상황들, 이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권 문제들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라고 할 수 있는 MH그룹과 그리고 최순실 씨의 모습들. 자, 양재열 변호사부터 볼까요? 네. 극장의 우상이요? 이게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의 4개의 우상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연극 무대, 이렇게 연극 무대라 요즘은 극장인 거죠.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세계를 관객들이 너무 믿은 나머지 진짜 세계와 그 세계를 혼돈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같은 경우에 그 주된 무대의 배우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분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의 체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었다. 지금도 뭐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끌어나가지 않고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무대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정치적인 보복, 법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 국장님께서는 묻어가기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건 최순실 얘기 같아요. 예,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미국의 MH그룹 쪽에서 해서 인권 침해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속영장 재발부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 결국은 이렇게 이 이슈화된 속에서 자신도 박 전 대통령 그 부분에 인권 침해 논란에 같이 묻어가면서 결국 노리는 것은 이제 그 2차 구속영장 만료가 11월 1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아마 3차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변호인도 주장을 하지만 3차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묻어가기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묻어가기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최순실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의 아주 강한 일침이 나왔었는데요. 박 전 의원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어요.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도 뛰더라고요. 최순실은 공만 있었다면 자기가 원배어가 됐다. 그런데 최순실이 공로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홍보해 줬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구속이 됐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구속 연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침대가 없다. 이건 무슨 구치소가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저도 살아봤어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순실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었는데, 자, 본부장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투쟁 여론전이라고 해주셨고, 최순실은 적반하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완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딱 1년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고 딱 1년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 두 사람은 같이 영어의 몸이 돼 있지만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안하는 바가 있어요. 본인은 일단 수단으로는 그 그러니까 재판 보이콧을 사실상 했죠. 보이콧을 했고,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 지금부터는 그 법리 논쟁을 하지 않고
여론전, 정치투쟁을 해서 네. 우호 세력을 만들겠다. 예. 우호 세력, 당장 오늘도 집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조은진 의원 같은 경우 대한애국당 단식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이제 여론전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차피 재판이 여론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론을 우세하게 이끌어 가게 되면은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판단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재판 보이콧을 하는 것이고, 아까 무드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렇죠. 물론 그 관리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지만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데 본인이 일반 재수자들도 다 같이 겪는 일, 다 예. 같이 겪는 일, 뭐 화장실에 뭐 칸막이가 없다든가 다 같이 예. 겪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것을 다른 재소사들. 예, 예. 다 똑같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아하. 서정욱 변호사님은 한눈에 봐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대공지정의 재판으로 법치와 인권 강화의 계기. 대공지정. 저는 이게 헌재 재판할 때 그 재판관들이 쓴 용어입니다. 어허. 지극히 이게 공정하고 바른 자세. 아, 이게 예. 대공지정인데요. 저는 이게 최순실이 오토원비와 비유는 말도 안 돼요. 예. 이건 이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경강부회입니다. 아, 예. 이건 이게 논의를 하고. 예. 저는 이게 박 대통령 재판만 본다면 이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박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후세 역사의 법정에서 한 번 더 재판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 한 점의 논란도 없이 지극히 공정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 법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주사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주 2했는데 재판을 이게 거부하고 투쟁했습니다. 예. 주 4에는 세계 유례가 없어요. 아, 예. 이게 주 4회로 무리하게 했으면 6개월이 끝내든지, 예. 아니면 이게 1년 연장하려면 주 2회만 하든지, 예. 주 4회로 하면서 또 이게 재판을 연기하고. 아. 제가 보기에 이 절차가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주 4회 재판도 무리지만 이번에 연장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SK 롯데는 이미 심리가 다 끝났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다시 증거 인멸, 정인 해유에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이유로 이게 연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아, 예. 따라서 이게 박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거부 상태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정당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게 어떠한 논란도 안 남기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불구 속에서 심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예. 다시 이게 유죄가 되면 또 이게 법정 구속하고 예. 이게 법리거든요. 예. 왜 법에 따라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논란이 있던 그게 아, 논란이요? 물론 변의 대립이 있으니까 예. 뭐 제가 이게 100% 하자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옛날 다른 사건 보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내란제 심리하다가 뇌물을 못하니까 6개월 연장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이번은 다른 게 이미 SK 롯데 심리는 정인심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다 끝난 걸 가지고 6개월 연장해서 다시 이게 정인 해유한다.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하. 시재판에서 예. 이게 논란거리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것이 재판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뭐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 태극기 집회가 계속 열릴 것이고, 예. 그것도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하고, 지금도 뭐 대학로에서 지금 예. 태극기 집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시각 그러니까 현장 상황인데요. 어떤 구심점이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더 심해질 수가 예. 있겠죠.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것은 그 보수 쪽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 하나고,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주 4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일주일에 4번씩 그 교통 통제를 해야 돼요. 아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만약에 전직 출소를 하게 대통령이기 되면은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경호는 받게 돼 있어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경호를 받는다면 그런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저번에 법원에 처음에 출두할 때도 그 모든 민원인들이 전부 다 민원이 올수습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거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재판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 이렇게 구속 기간 연장한 거 아니냐. 예. 그런 그 지적이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예. 그걸 접고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특히 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불공정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까지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최순실과 공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최순실이 가만히 있어서 재판을 다 받아버리면 아. 최순실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고 공범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자동으로 유죄가 돼버리면 아. 이게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 예. 그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도 나도 불공정한 재판이야. 원비어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야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최순실은 복잡합니다, 머리가. 왜? 지난번에 영장 연장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거부 사유 밝히면서는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라고 사실상 최순실을 비난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최순실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아도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 그래야 나도 사니까. 아.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분의 모습들, 거기에 또 MH그룹이라는 또 외부 또 세력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런 가운데 또 여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망명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면 저는 고의적인 재판 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권, 국제인권 어디에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간략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OX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정치적 망명을 한다 O, 아니다 X라는 의견을 주시면 되겠는데 또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X. 정치적 망명은 없을 것이다.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CNN 보도, 그러니까 예. MH그룹이 이야기했던 그 인권 침해 부분 CNN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에서 나왔느냐. 예.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MH그룹에서 자문을 받아서 CNN에 보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예. 정치적 망명 이야기가 가능하죠. 아,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유일하고.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 쪽에서도 MH그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 딕슨 변호사인가요? 예, 그 변호사, 딕슨. 예,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 한국 언론에 광고도 냈습니다. 광고도 내고 그 국제인권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예. 광고를 내고 했고 그 변호사의 연락처까지 그 광고 밑에다 다 적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그 변호사가 이 인권 침해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지인이나 지지자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됐다면은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예.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실려 있지 않다면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보기는 시도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혹시 서 변호사님이 MH그룹에 저는 이게 전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미국의 자생적 친박 단체들 있잖아요. 아, 김경호 그렇죠. 변호사 예.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현실적인 형사 재판을 포기한 거는 맞아요. 아. 현실의 법정 재판을 포기했어요. 네. 예. 형량이 20년, 30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런 그렇지만 이게 박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러게 이제 어떤 재판하냐? 바로 이게 정치적 재판을 합니다. 광장에서 이게 정치적 재판을 하고요. 예.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 역사적 재판을 벌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은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언제나 이게 밝혀진다. 예.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아, 걸릴지 몰라도 예. 진실이 이게 반드시 밝혀진다는 각오로 재판 투쟁을 이제 정치 투쟁을 하는데 예. 근데 외국의 정치 망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그 가능성은 제로라 보이고요. 또 이게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그분을 지지하든지 반대하든지 간에 예. 그분이 이게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 예. 그건 이게 저는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분이 이게 나라를 버리고 망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법적으로 내가 어떤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예. 하겠다 이 생각이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냥 가능성 놓고 봤었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망명 가능성은, 정적 왜냐면 망명 이제 가능성은. MH 그룹이 아니라 딕슨 변호사인가 영국에 있는 변호사가 예. 과거에 카다피의 아들을 좀 살려줬다 이런 얘기 그랬다 나오는데 카다피는 리비아를 42년을 피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유혈 사태와 함께 쫓겨났고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그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냈던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정은 국제사회가 관여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거의.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고쳤고 법원 고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도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하. 소국장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지난번에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서 그 자체를 재판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속에서는 이 영장 재발부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럼 그에 맞서서 정치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망명할 가능성은 뭐 제로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나 예. 여러 가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그 성장 과정 같은 걸 본다든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하드웨어는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깔린 이 도로라든지 예. 큰 건물이라든지 기관들의 위치, 이게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에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으면서 같이 아버지랑 같이 이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내가 만든 나라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내가 만든 나라를 떠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공고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합니다. 건설 재개 결정은 사필 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들먹이며 법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서 이 결정이 됐습니다. 공사 재개가.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비용이 또 발생을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1,000억 원이 넘는 손실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OX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억 원 넘게 발생한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되는지 아니는지. 보전해야 된다라는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아니다가 한 분입니다. 보전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그럼 들어볼까요? 물론 그 한수원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했죠. 예. 이사회에서 변칙적으로 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결국 정부가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이 좀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1,000억 원 가까이 그 손실이 났으니까 예. 당연히 저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보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원전 문제. 원전 그러니까는 이 오르코기를 재가동한다는 데는 이제 찬성을 했지만은 예. 원자력 발전 정책 유지 여기에서는 또 계속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신고리 오르코기는 재개를 하되 전체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정부에서 일종의 양보를 하고 예. 나머지 원전 정책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여론을 이끌고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거에 별개를 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 강조를 했었던 직접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는 그 어떤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예. 정책을 결정하는 예. 이것을 수기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죠. 공론화 예, 과정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수기 민주주의에 아주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했지만은 그렇죠.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실패작입니다. 본인이 공약을 철회하게 할 수뿐이 없는.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여론의 힘을 받아서 정책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해석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행정법이 제 전공이에요. 제가 대학 강의할 때. 예. 이 전공인데요. 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단 결정이 났다. 예. 그럼 이게 보상금이 1조가 넘어요. 그다음에 매몰 비용만 해도 한 1조 6, 7천억 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 돈 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만약에 중단 결정을 국가에서 내리면 예. 이게 한수원도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도 기업이에요. 예. 그럼 이게 주주가 있고 다 이게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이 잘못으로 이게 손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은 처음에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다 하다가 예. 어떻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중단 결정이 나오면 그쵸, 예. 바로 이게 예상치 공익을 못한 위해서 손해. 자기는 특별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아하. 이런 경우는 이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예. 제가 말하는 게 배상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이요? 공익을 위해서. 보상은 적법한 이게 국가의 행위가 저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 불법은 이게 배상이라고 예. 적법한 걸 보상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법리에도 맞고 예. 다만 이 보상을 저는 날린 돈이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1,000억 원의
어떤 국고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만큼 또 우리 수기 민주주의 어떤 이게 갈등 해소하는 모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낭비된 돈이라고는 안 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을 변호사님께서 주셨으니까 반대로 또 양 변호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안 사실 써준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손실로 접근하냐 손해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한 이유에서 보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아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정당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돈으로서 부담을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게 오를 들었을 경우에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보일까봐 제가 X를 진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송권 공장께서는 이 수급민주주의를 통해서 첫 번째 실패라고 했는데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면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아니면 쭉 밀고 가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여론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비과정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1,000억 원을 놓고 본다면 큰 돈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과정을 하나 모델을 성공시켰다는 측면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고. 근데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432억 원이 들었잖아요. 매번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돈을 투자해가고 공론화위를 거쳐야 된다. 40억 원 정도. 이만큼의 큰 돈이 그러면 들어갈 일이 얼마만큼 많을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절차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그만큼 진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어제 생각해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셨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도 공론화위원회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물론 그 정책 그거는 좋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건 좋지만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그 어떤 정책 노선을 이끌고 가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들을 공론화위를 통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소 편집장님. 아니, 저는 뭐 일단 이 1,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 결국 이제 공기업도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거다. 어차피 공기업도.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저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과정은 아름다웠지만 결과는 좀 아팠다. 여권에서 보기에. 왜냐하면 이 수기라는 이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 자체는 굉장히 높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딱 놓고 본다면은 내심 이제 모양은 참 우리 빛나는 저 과정이었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좀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은 좀 위험한 부분도 또 있는 것이 앞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정책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서 할 것인가에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정책 자체를 공론화위원회라는 틀을 가동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어떤 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틀이고 이번에 좋은 실험을 한 부분은 맞은데 정책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앞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첫째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이주를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면 유승민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뜨거운 구회전을 펼치고 있어서 정계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바른정당 통합파와 한국당 간 통합 논의에 있어서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또 나오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적어 주셨는데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한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119요?
꼭 잡아야 됩니까? 아니 뭐 저기 좀 급하시잖아요 사정들이. 그러니까 어느 야당 전체가 예. 자유한국당도 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의했다고 좀 전에 리포트 나왔지만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의석수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내분도 심하고 전체 그렇죠. 지지도 많이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예. 홍준표 대표 대선 출마했을 때만큼도 얻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당은 더 급하죠.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사실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국민의당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꼴등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세를 불려야 되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거기서 좋게 말해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바람에 바른정당은 찢어질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승민 의원이나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냥 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꽤 해야 바른정당이 취해왔던 정책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9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네. 소국장께서는 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생존 모색, 판 바꾸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본 맥락은 양 변호사 이야기한 부분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뭔가 어떤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노선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는 단순히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부가 합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합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니까 낡은 보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장기적인 구상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지금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 바꾸기, 구도의 변화. 이것이 또 지방선거에서도 어차피 선거의 기본은 뭐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권자들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용언하면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 보수 그러니까 중도 정당이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실험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뭐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란 이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또 핵심에 박지원 의원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유승민 의원은 거듭 부인했습니다만은 일부 보도에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을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서 OX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의원과 결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결별한다, 아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결별한다, 아니다. OX로 좀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심경을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OX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모두 다 결별할 것이다라고 오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 안보 문제, 햇볕 정책.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DJ의 대북 정책의 개성자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게 햇볕 정책인데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에게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게 지역적으로도 약간 이게 그 호남 있기 때문에 저는 결별할 걸로 예상하는데 다만 이게 박지원 의원이 탈당해서 다시 민주당 갈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꼬마 민주당으로 호남당을 하나 더 만들지 그런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 전체 국회의원은 40명이죠. 이 중에서 호남이 23명입니다. 호남은 23명인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앞날을 보면은 탈호남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 박스권에 너무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과 결별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탈호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고 그 대신 박지원 전 대표 세력의 부족한 부분을 유승민 의원에게 찾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양쪽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양쪽 다 취할 수는 없고 특히 박지원 전 대표와 같이 가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실험의 실패, 대선에서나 어떤 호남에 갇혀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 다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와는 결별을 하고 유승민 의원과는 결합을 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송 본부장께서는 그러니까는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대표에게 부족한 부분을 유승민 대표에게서 전 대표에게서 찾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굉장히 저도 이제 비판을 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내세웠던 게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내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극중주의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안철수 대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다기보다는 한 세 갈래 정도로 하나는 제일 처음에 추진을 했던 한국당과 통합을 하자는 재통합을 하자는 그 세력이 있죠. 예, 통합파. 통합파 김무성 의원 등. 그렇죠. 그 통추위 그러니까 보수우파 통추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바른정당과 삼선 의원들이 그 통추위로 구성을 했고 김용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새로 나타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자. 그 제3 세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세력이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자강파해서 혼자 또 독자적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죠. 그 전제 조건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을 내세웠습니다. 그 햇볕 정책 포기하라. 호남 지역주의 포기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 지금 세 갈래 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또 바른정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비례대표가 없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전부 지역구죠, 바른정당.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13명이 있는데 비례대표가 만약에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지만은 흩어지면은 당이 없어져 버리면은 국회의원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부담이 되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각자 도청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마 그 가장 소속 의원들 20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칠 것은 본인 앞으로 지역구에서 어느 당과 합치는 것이, 어느 세력과 합치는 것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바른정당이 지역구가 수도권, 영남 그렇게 다양하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또는 어떤 중진 의원 같으면 정치적 꿈에 따라서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권은 포기했습니다. 대권 불출마 선언에 포기를 했죠.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 다시 통합을 해서 거기서 어떤 큰 마크 자장 역할을 하고 싶을 것이고 개원의회 총리라든가 실세총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싶고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권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그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본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각자 도청을 할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가 각각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쪽에 저는 분열은 필수고요. 다음에 그 시기만 선택이다. 예를 들어 시기가 이제 보수 대통합. 예를 들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먼저 통합될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당하고 중도 통합이 먼저 될지 이게 시기는 선후 관계는 봐야 되지만 둘 다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분명히 될 거고요. 저는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정당사를 보면 항상 이게 일시적으로는 3당 체제가 됐더라도 곧 이게 양당 체제로 다 돌아갔거든요. 국민들의 이념을 조사해 보면 중도가 많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게 보수와 진보로 양극단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로운 제3당 체제 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결국에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의 이 4자 구도를 3자 구도로 바꾸고 3자 구도 안에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힘을 갖는 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불가피하다. 야권의 이니셔티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 두 당의 통합당이 가져갈 것이다. 두 사람의 노림수는 지금 그걸 노리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본부장님은 양극단 배제, 실용 중도 욕구 충족이라고. 그러니까 정계 개편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른정당의 통합파,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치고 그 역작용으로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그랬었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도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게 되면은 이 중도 세력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호남이 위주고 바른정당은 영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이 또 그 통합을 하는 이런 그 상당한 그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극단해서 그러니까 보수, 극보수, 극진보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이쪽에는 친박, 이쪽에는 친문 뭐 이렇게 그 양극단에 대한 또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작년에 총선 때 좀 그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서 그 국민들의 욕구가 있었죠. 중도당이 있었던 욕구. 그러니까는 지금 정계 개편이 일어난 거 그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중도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두 당의 통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이 움직임은 결국 보수 중도 진보의 3당 체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념에 따라 3당 체제로 재편되는데 예. 바로 이게 두 변수예요. 바로 이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네. 바로 이게 경제도 보수고 안보도 보수가 바로 이게 보수예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우리 바른당에서 통합파 있잖아요. 예. 김무성 의원계. 예. 이분들이 모여서 정통 보수가 되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유승민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안보는 보수예요. 예. 근데 경제는 진보거든요. 아하. 바로 이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도로서 두 당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진보는 경제도 진보. 그다음에 안보도 진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민주당하고 중요한 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계 호남. 예. 이분들에게 안보도 진보예요. 아, 햇빛 예. 정책. 그래서 이분들은 유승민, 안철수를 같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는 탈당을 해서 바로 이게 민주당으로 가든지 예. 이게 그냥 미니 호남당을 하나 만들든지 예. 뭔가 이게 안보 쪽에서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이념에 따라서 두 가지 변수에 따라 3당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런데 중도 세력 또 영원한 통합 이 예. 세력이 참 그 명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명분상으로는 좋습니다. 영원한 통합이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그런데 예.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은 영남에서 호남에서 다 배척당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네. 양쪽에서 다 배척을 당하고 또 보수 진영, 그 진보 진영에서 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잘만 하면은 양쪽의 보수 진보 진영에서 일부분 중도 성향의 그 얘기를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일부 정치인도 호남 일부 세력과의 결별까지도 각오하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한 거구나. 아, 그때부터요? 예,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다면은 이제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초재선 의원과 예. 좀 중진 의원들과 생각이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호남 정치 세력의 국민의당 내에서 봤을 때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본다면 박지원 의원의 말과 안철수 대표의 이 말은 상당히 같이 가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고 예.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노선에서 연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이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유승민 체제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될 텐데 그럴 때 호남의 일부 의원, 국민의당의 호남 일부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허허. 안철수 대표는 이미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이 국민의당 자체의 노선을 이제 탈호남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건 예. 범위를 좀 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더 정당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지난 대선 때 그 조직력의 열세를 뼈저리게 느낀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박지원 의원과의 결별도 각오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 박지원 대표가 결별하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드렸을 때 한 분쯤은 분명 반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 다 놀라워요, 양 변호사님.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되기 전에 국민의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었었죠. 사실상. 예. 그리고 정말로 과정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분을 우리가 모셔왔었다라는 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안철수 대표는 내가 주인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이미 예정된 얘기였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길을 주장을 하는데 새로운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어떤 옛 잔재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잔재라도 잔재라고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야 돼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과는 같이 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태까지는 근데 두 분이 정말 뭐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잘 봉합을 해 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제일 관심은 바른정당이 그럼 진짜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까?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갈까? 아니면 자생할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패널께서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과연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우선 송 국장께서는 각자 제 길로 각자 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각자요? 네, 각자 도생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당이 보면은 완전히 그냥